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화진입니다. 이렇게 저희 논문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밀로이드 타우 상호작용이 알츠하이머병에서 타우 전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주요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치매의 70%에 달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를 발생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두 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그것인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경우 막관통 단백질로부터 떨어져 나와 뉴런 바깥에 주로 존재하게 되고, 타우 단백질의 경우에는 뉴런을 지지하는 마이크로튜브를 안정화시키다가 인산화되면서 떨어져 나와 뉴런 안쪽에 주로 탱글을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타우는 뇌에서 대사 저하나 대뇌 피질 위축이 일어나는 양상과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뇌에서 일어나는 피질 위축 패턴, 여기 롱기튜디널 아트로피라고 써 있는 맵을 보시면 아밀로이드보다는 타우와 상당히 비슷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 저하나 피질 위축 모두 뉴런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우는 신경퇴행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우가 많이 쌓일수록 치매 증상이 심해지거나 증상 발현 양상이 조금씩 다른 AD 피노타입마다 그 쌓이는 패턴이 다르다는 것 또한 타우 축적과 신경퇴행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타우 단백질들이 뉴런 간의 이동을 하는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포나 동물 레벨은 물론 일부 휴먼 레벨까지 아밀로이드가 존재할 경우에만 타우가 퍼지는 범위나 양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밀로이드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 타우가 쌓인 후 신경퇴행이 일어나고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모델이 주요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된 사람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알츠하이머 스펙트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밀로이드와 타우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어서 주요 병리이고 이 둘 간에 일어나는 어떤 상호작용이 치매의 진행을 유발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질병의 기전을 이해하는 데 이러한 관계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초기에 뇌에서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쌓이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아밀로이드는 뇌 전체적으로 쌓인 다음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이, 그리고 타우는 엔토라이널 콜텍스라는 영역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전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듯이 아밀로이드는 초기에 엔토라이널 콜텍스 영역에서는 쌓이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단계에 따라 타우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롱기튜디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 진행 중에 타우 축적 정도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 관찰되고 있고, 아밀로이드가 쌓여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광범위한 타우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각 단계별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질병 초기에 어떻게 멀리 떨어진 아밀로이드가 타우를 엔트라이널 콜텍스로부터 퍼져나가게 하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타우의 광범위한 전파에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는 각 질병 단계에 따라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에 따라 두 가지 상호작용 모델을 정의하여 각각 타우 전파의 시작과 가속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스커버리 데이터셋으로는 퍼블릭 데이터인 아드니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인과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두 데이터셋에서 실제로 타우 전파의 가속이 관찰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팔로업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타우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지만 데이터 드리븐하게 먼저 가지고 있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롱기튜디널 데이터의 성질을 가지도록 나열을 하였습니다. 타워가 쌓인 영역이 많은 개체일수록 더 뒤에 질병 단계에 속해 있다고 보고 개체들을 쭉 나열을 하였고 타워가 많이 쌓인, 즉 타워 양성 영역의 개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타워가 퍼지는 범위가 비선역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여기를 액셀러레이션 피어리오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모두 해당 구간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위해 개체들뿐만이 아니라 뇌 영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개체에서 해당 영역에 타워가 쌓여 있을수록 더 빨리 축적된 영역으로 보고 영역들을 쭉 나열하였고, 그래서 이 액셀러레이션 피리오드를 기점으로 그 전에 쌓인 영역, 그리고 그 중에 쌓인 영역, 후에 쌓인 영역 이렇게 해서 프리 액셀러레이션, 액셀러레이션, 포스트 액셀러레이션 페이즈 영역들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용어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개체들을 나열한 순서가 수도 롱기투디널 서브젝트 오더가 되고 영역들을 나열한 순서는 리저널 스프레딩 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액셀러레이션 피리오드의 형성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어디인지 찾고자 하였는데요. 각 영역을 시작점으로 했을 때 다른 영역들로 타워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지 예측하는 타워 전파 모델을 먼저 정의하였습니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타워 전파 모델의 경우 타워가 주로 뉴런 간에 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마크로 스케일의 뇌 신경망 커넥텀을 기반으로 많이 정의되어 왔는데요. 보통 전파 시작 영역과 여기서 이제 영역 I가 되겠죠. 물리적 거리 혹은 커넥텀 상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타워가 빨리 많이 쌓인다는 개념을 사용하였었는데 이는 결국 하나의 패스만을 고려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물질이 전파될 때 하나의 패스를 선택해서 가는 것보다는 여러 패스를 통해 가는 것이 좀 더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모델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그래프에 맥시멈 플로우 개념을 도입하여 두 영역 간에 가능한 여러 개의 패스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드니 데이터셋의 정상인 95명의 DWI 이미지로부터 얻은 스트럭처럴 커넥텀을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두 영역 간의 연결성에 대한 매저 값은 패스별 스트림라인 길이분의 스트림라인 세기의 총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다른 영역과의 연결성이 액셀러레이션 페이즈에서의 타우 축적 순서를 잘 반영하는 시작 영역을 찾아서 프로파게이션 허브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살구색 영역이 액셀러레이션 페이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구한 리저널 스프레딩 오더 상에서 좀 더 빨리 쌓인 영역들을 이너 마스크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쌓이는 영역을 아우터 마스크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소스 영역이 있을 때 이너 마스크로의 연결성과 아우터 마스크로의 연결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값이 여러 마스크 셋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영역을 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모두 Inferior Temporal Gyrus 영역이 Propagation Hub로 선별이 되었고요. 이 선별된 프로파게이션 허브로부터의 연결성이 정말 프리나 포스트 엑셀러레이션 피리어드가 아닌 엑셀러레이션 피리어드의 특이적인 타우 축적 패턴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프리 엑셀러레이션 피리어드와 엑셀러레이션 피리어드의 타우 컨트라스트를 계산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엑셀러레이션 피리어드에 포함되는 개체들이고 이만큼의 이제 엑셀러레이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똑같은 개체수만큼 그 전에 프리 엑셀러레이션 피리어드에 속하는 개체들을 골라서 이 두 그룹 간의 타우 축적 패턴의 디퍼런스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값들을 이제 뇌에 매핑한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저희가 선택한 프로파게이션 허브로부터의 연결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파게이션 허브로부터 연결성이 강한 영역일수록 엑셀러레이션 피리어드에서 새롭게 축적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논문들에서 구했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숄티스패스 랭스 메저와 비교해 보아도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다음 의문점은 이렇게 구해진 프로파게이션 허브에서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또 이것이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주로 일어나는 초기 타우 점퍼와는 어떻게 다른지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두 가지 아밀로이드 타우 상호작용 모델을 정의하였는데요. 하나는 떨어져 있는 영역 간의 리모트 인터랙션이고 하나는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로컬 인터랙션 모델입니다. 리모트 인터랙션의 경우 타우가 많이 축적된 타우 양성 뉴런이 엑선을 통해 리모트 영역과 연결이 되고 이 엑선의 시냅스를 통해 아밀로이드와 롱 레인지 상호작용을 한다는 모델이고요. 로컬 인터랙션의 경우 같은 영역 내에서 타우와 아밀로이드가 같이 혼합이 되어 상호작용을 한다는 모델입니다. 사실 영상 데이터로 어떠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밀로이드와 타우 모두 영향력이 있을 만큼 충분히 쌓여 있다면 상호작용이 있는 상태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리모트 인터랙션에 대한 스코어의 경우 어떤 영역 i의 타우 축적량과 그 영역과 연결될 모든 j 영역들의 아밀로이드 값으로 구한 리모트 아밀로이드 인플루언스 매트릭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로컬 인터랙션에 대한 스코어의 경우 어떤 한 영역 i의 아밀로이드와 타우 축적량을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은 앞에서 정의한 두 상호작용 모델을 가지고 각 상호작용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상위 30개 영역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앞에서 타우가 많이 축적된 개체수를 가지고 영역별 타우 전파 순서를 결정했듯이 리모트 인터랙션 수도 오더의 경우 모두 리모트 아밀로이드 인플루언스 매트릭과 타우 디포지션이 모두 양성인 개체수로 나열을 하였고 로컬 인터랙션 수도 오더의 경우 로컬 아밀로이드 디포지션과 타우 디포지션이 모두 양성인 개체수로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레프트 헤미스피어고 이게 라이트 헤미스피어인데요. 그 결과 앞에서 선택된 프로파게이션 허브, 즉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는 사실 타우 전파 순서만 봤을 때는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보다 더 먼저 쌓이는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모두 고려해서 로컬 인터랙션 수도 오도를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예상이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모트 인터랙션의 경우 엔토라이널 콜텍스 영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롱기튜디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시점에 영상을 촬영한 개체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통해 이제 경도인지장의 그룹의 롱기튜디널 타워 축적량 변화 패턴이 이제 앞에서 보신 프로파게이션 허브로부터의 연결성 패턴과 이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모든 개체를 엔토라이널 콜텍스와 인페리얼 템포럴스 자이러스 두 영역의 로컬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양음성 상태를 기준으로 네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시간에 따른 타우 전파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토라이날의 로컬 아밀로이드 타우 그리고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의 로컬 아밀로이드 타우의 양음성을 기준으로 둘 다 음성인 그룹 그리고 아밀로이드만 양성인 그룹, 타우만 양성인 그룹 그리고 타우와 아밀로이드 모두 양성인 그룹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토라이널 콜텍스를 먼저 보시면 엔토라이널 콜텍스와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 모두 이제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모두 있을 때 타우 전파가 유의미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엔토라이널 콜텍스의 경우 로컬 아밀로이드의 유무보다는 리모트 아밀로이드의 유무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ITG 같은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 같은 경우는 로컬 상호작용에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통해 저희는 발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질병 초기에 어떻게 멀리 떨어진 아밀로이드가 타우를 엔토라이널 콜텍스로부터 퍼져나가게 하였는가? 저희는 엔토라이널 콜텍스 영역의 타우가 연결된 영역들의 리모트 아밀로이드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타우의 광범위한 전파에 영향을 미쳤는가? 타우가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 즉 프로파게이션 허브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이 프로파게이션 허브의 연결성과 분자 구성이 광범위한 타우 전파를 촉진시킨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알츠하이머병 진행 과정에 대한 모델을 하나 세울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엔토라이널 콜텍스에 쌓여있던 영역이 처음에 엔토라이널 콜텍스에 쌓여있던 타우가 서로 연결된 리모트 영역의 아밀로이드에 의해 영향을 받아 주변 영역으로 퍼지게 되고 이 퍼지던 타우가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에서 로컬리 아밀로이드와 만나게 되면 전파가 가속되어 넓은 영역으로 급격하게 퍼져나가 뇌 전체적인 손상을 불러온다. 즉, 그림에서 보이는 이 트랜지션 1은 리모트 인터랙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트랜지션은 로컬 인터랙션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에 따르면 이 두 상호작용 현상 간에 시간적 전후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리모트 상호작용 스코어와 로컬 상호작용 스코어를 두 축으로 해서 데이터를 플러팅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크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였을 때도 이런 아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두 스코어의 양 음성을 기준으로 개체들을 네 그룹으로 분류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리모트 인터랙션과 로컬 인터랙션이 모두 음성일 경우에 레이턴트 그룹이라고 보았고 리모트는 양성인데 로컬이 아직 음성인 그룹을 스프레딩 그룹 그리고 리모트랑 로컬 모두 양성인 그룹을 프로파게이팅 그룹이라고 분류를 하였습니다. 레이턴트 그룹 중에서 타우가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도 더 안 쌓인 개체들은 타우 네거티브 그룹으로 따로 분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에서 구한 스토어 로기튜디널 서브젝트 오더인데, 보시면 스프레딩 그룹은 엑셀러레이션 포인트 이제 직전에 주로 존재를 하고, 프로파게이팅 그룹은 엑셀러레이션 포인트 이후에 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그룹별 시간에 따른 타워 축적량 변화를 봐도 스프레딩 그룹과 또 특히 프로파게이팅 그룹에서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한 모델을 각 단계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분류한 그룹마다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백질의 영양 비중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레딩 그룹의 경우 아밀로이드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치료가 우선적일 수 있고, 프로파게이팅 그룹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미 퍼진 타우의 영향으로 신경퇴행이 계속 일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타우 치료 전략이 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그룹별로 이 네 그룹의 분포를 보았을 때 기존의 진단 그룹 양상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여서 저희 가설이 맞다면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진단 그룹보단 바이오마커 기반의 분석이 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플로우 기반 모델을 통해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 영역이 타우 프로파게이션 허브로 선택이 되었고, 둘째, 엔트라이널 콜텍스에서의 리모트 아밀로이드 타우 상호작용이 초기 타우 전파를 촉진시키며, 셋째, 인페리얼 템포럴 자이러스 영역에서의 로컬 아밀로이드 타우 상호작용이 광범위한 타우 전파를 유도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뇌 커넥턴 기반의 모델을 통해 알츠하이머 초기의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공간적 다름을 설명을 하고 AD 진행 과정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점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는 최근 논문들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AD의 여러 서브타입들에 의한 베리어빌리티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커넥텀 기반의 타우 전파 메커니즘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커넥텀 기반이 아닌 다른 타우 전파 메커니즘에 의한 베리어빌리티, 가능성 있는 그런 건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커넥텀만을 사용하였는데, 아드니에서 구한 또 다른 커넥텀이나 혹은 인디비주얼 커넥텀으로 확장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ITG가 아닌 다른 프로파게이션 허브의 가능성, 혹은 펫 트레이서의 펫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체의 인센시티비티의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람마다 적합한 치료 전략을 세우는 부분에 저희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아밀로이드 타겟 약물이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지만 효과가 일부 데이터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고, 경도인지 장애 환자와 초기 치매 환자에게는 모두 투여가 가능해서 투여 기전이 굉장히 좀 브로드한 상태인데, 저희 가설이 맞다면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가 잘 워킹할 것이라 예상되는 그룹은 경도인지 장애 환자와 치매 환자 중에서도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선택된 그룹의 약물 효능이 증가할지 검증해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타우를 같이 인디케이터로 본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증가한 결과를 보여 저희 알고리즘이 실제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기여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